안녕하세요. 김혜란 원작의 두근두근 내 인생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두근두근 내 인생은 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영화, 즉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대본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손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 조루증. 조루증이라는 것은 일찍 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걸린 16살 소년 아르미의 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극갈래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감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주제 볼게요. 선천적 조루증에 걸렸지만 이 소년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가 실제 그 영화로 개봉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실제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목도 그 두근두근 내 인생이에요. 강동원과 송혜교 주연이고 저도 안 봤긴 했지만 여러분들 같이 보셔서 이 영화 보신 다음에 혹은 얘 배우신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특징 3가지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러니라는 것은 약간 조금 모순적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서자 구조를 통해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과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루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지만 마냥 눈물을 유유 쏟기보다도 좀 따뜻하고 경쾌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청춘을 맞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르미는 16살 남아인데 늙어버린 주인공이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섬세한 감정이 잘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네,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선천적 조루증, 그러니까 강아지가 늙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거죠. 자, 볼게요.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적 조루증으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80살, 그럼 80인 거예요. 소년 아르민.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 이들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다.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르미의 치료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아르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미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옆에 정리된 두근두근 내 인생의 서사 구조를 한번 볼게요. 미라, 엄마와 대수 아빠는 서로 사랑하다가 17살의 아들, 네, 아름을 낳았는데 18살 아름은 그러나 조루증이고 현재는 딱 볼 때 80살 먹은 노인하고 똑같은 거죠. 어린 부모와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가 젊은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이는 16살밖에 안 됐거든요.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젊어요. 17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어린 부모와 늙은 청춘.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아까 보시면 네, 잘 안 내려가네요. 보시면 청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모보다 자식이 더 늙었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볼게요. 병원 앞 거리 오후. 자, 지금 씬 넘버 16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씬인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씬 넘버 장면 번호인데요. 시나리오 장면은 씬 2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하나의 씬에는 장소가 똑같고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한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색. 많이 아파. 사람들이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흘낏댄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 끄는 아름이.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대수롭지 않은 듯.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오지 않자 짜증을 내며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뭐가? 자, 지금 아름이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에 반해 미라는 하나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네요. 태어난 미라가 짜증나 손을 놔버리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서 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뒷덜미 놓으랴. 사람들 시선에 모자 눌렸으랴. 정신이 없는 채로. 왜 그래 진짜.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딴 데 신경을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때를 쓰단 말이야. 그냥 애처럼. 자, 지금 원래 아이라는 것은 주변의 눈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떼쓴다고 엄마랑 혹은 아빠랑 가는 길에 으아 하잖아요. 그게 아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변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애처럼 안 보이니까 나는 애처럼 굴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아름이의 말이었고요. 선글라스를 벗기며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가슴이 답답한 미라.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지금 아름이는 사람인데 지금 나대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괜한 말을 꺼내도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정확하게 세매며 13년. 14년 동안 병원을 갔다는 얘기죠. 그래, 막내 삼촌은 네 나이에 포경수술을 하고 하나 하면서도 울고불비 난리를 부렸어. 근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그거 아무나 알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똑같이 동년인 그 13세 때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포경수술 하나 하고도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아름이 너는 그 삼촌의 나이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른스럽다. 너 당당해. 너 진짜 대단해. 응, 가자. 아름이의 손을 잡은 미라. 사람들의 시선쯤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다. 진짜 그 엄마가 짱이네요. 계속 씬 넘버 17. 아름이의 방. 낮 해질녘.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대수가 눈치를 챌까봐 싱겁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다. 식은땀이 흐르고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구부린 채 까무룩 잠이 드는 아름이. 지금 보면은 아빠가 눈치챌까봐 심장에 통증이 오는데 방문을 걸어 잠가.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애기가 16살밖에 안 됐는데. 컷2 시간 경과.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왜 그래? 그렇죠. 16살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쭈글쭈글, 신체도 다 쭈글쭈글하죠. 어느새 불구슬에 희미해진 새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다. 왜? 낮에서 해질녘으로 지금 시간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때
띵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잠에서 깨는 아름이. 적석해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이서화. 제목은 아름에게. 아름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편지를 열어 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안녕. 나는 이서아라 그래.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내 전자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라는 걸 알고 알려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을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그렇구나.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픈 환우들 보면은 우리 아플 때 1초, 1분 그 시간들 굉장히 끔찍한 시간으로 굉장히 그 시간이 더디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화는 아픈 환자인 거죠.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이에게. 이서화?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이. 그렇죠. 지금 보면 같은 또래의 누구에게 여자아이에게 편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아름이의 방. 집 앞 골목길. 낮에서 밤. 서아 소리.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 그래. 너랑 같은 나이야. 환청으로 아름이의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아의 목소리. 아름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환청. 컷 2. 침대에 누워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 떠나질 않는 서아 목소리. 서아 소리. 농염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눈 밑에 눈끈을.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컷 2. 집 앞 골목길의 아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서아 소리.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 그래. 너랑 같은 나이야. 지금 이 목소리는 진짜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름이의 방인데 서아의 목소리가 지금 변신 3가지 버전으로 지금 다르게 다른 버전으로 지금 아름이에게만 들리는 거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서아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진다. 텔레비전 방송 출연자가 후속품을 찍자고 제안하자 아름이는 부모님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연출자는 아름이에게서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연을 방송에 소개하자고 말한다. 아름이는 이를 수락한다 라고 했네요. 지금 아름이가 서아를 지금 좋아하고 있네요. 계속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아름이.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눌러버린다. 전자우편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우! 병원 진료실 오후. 인서트. 진료실 앞 병원 복도. 의자에 차분히 앉아있는 아름이. 진료실에 앉은 미라와 주치의. 주치의 표정이 어둡다. 어떡해. 안과에서 아름이 눈에 대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름이 어머니. 아름이가 계속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실명을. 주치의 설명에 점점 굳어지는 미라의 얼굴. 아름이의 병실. 밤. 혼자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름이. 옆 간이 침대에는 미라가 잠들어 있다. 아름이. 결국 일어나 앉아 베개 밑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는데 여전히 전자우편함의 새 편지는 영통. 그 모습이 반복된다. 컷 2. 습관처럼 전자우편에 새로 고침을 딸깍하던 아름이 드디어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아름이 벌떡 일어선다. 서아의 편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다. 아하, 그렇구나.
답장이 늦어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네 얼굴을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내. 첨부된 사진을 딸깍하는 아름이. 사진을 화면 가득 키워서 본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그리고 그 아래로 소녀의 그림자와 운동화 끄트머리. 소녀의 손과 그림자가 섞인 그 이미지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사진 속에 가만히 가져다 대모든 아름이. 사진 속 서아의 손과 아름이의 손이 포개지고 맞잡은 것 같아지는 소녀와 소년의 손. 오솔길, 오후 아름이의 상상. 사진으로 겹쳐진 두 손이 실체가 되어 맞잡은 손이 되고 손을 잡고 걷고 있던 소년과 소녀, 아름이와 서아의 뒷모습이 보인다. 카메라가 점점 빠지면 벚나무들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잔잔히 깔리는 음악.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본 서아의 모습. 햇빛의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아.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때 살랑살랑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서아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크게 흩날린다. 청량한 서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서아를 보며 미소 짓는 아름이. 아름이를 돌아보며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뭐?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 하냐고. 병원 옥상 정원 밤. 벤치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편지 끝에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니? 하는 문장이 보인다. 미동도 않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던 아름이. 답장 버튼을 누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살고 싶어지는 때? 몽타주, 서아의 교신. 여기 몽타주라는 게 있는데 몽타주라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몽타주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이어붙이기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 이미지라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막 노래가 틀어지는데 그 이미지가 따로 된 이미지가 편집되면서 나와 관객에게 보여. 그런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함축되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들,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음악에 나오면서 체육대회? 아니면 축제, 점심 먹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컷 따로지만 하나를 뭉쳐져서 중학교 때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몽타주예요. 서아와의 교신을 그러니까 몽타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인서트가 뭐냐면은 어떠한 삽입하는 거예요. 아름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삽입 화면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아름 소리.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을 볼 때 인서트. 트램폴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아름 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인서트. 햇볕 아래 빨랫줄에 걸려있는 베갯잎.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자, 지금 보시면 따로따로의 이미지지만 지금 이 이미지는 서아의 교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때의 이미지라는 거죠. 여기도 몽타주가 나왔는데 볼게요. 몽타주.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히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 혹은 화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넌 언제 살고 싶어져?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보시면 이게 하얀 뭉게구름,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또 여기 엄마랑 이렇게 나란히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살고 싶어 하는 때의 장면이라는 거죠.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도 인설트. 동네 구멍가게 앞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눈물을 훔친 아저씨 아름 소리.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인서트 나름이가 나열한 것들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 소리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리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초승달이 뜬 초저녁에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살고 싶어지기는 해. 서아야, 너는 어때? 아름이의 목소리 점점 작아지며 디졸브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디졸브가 나왔는데요.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죠. 사라지면서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 이거 시나리오 기법 중에 하나고요. 페이드 인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하고 반대 거예요. 페이드 인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고 페이드 아웃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거. 다시 디졸브라는 것은 한 화면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다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 다른 화면으로 페이드 인은 점차적으로 인이니까 밝아지고 페이드 아웃은 어두워지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름이의 목소리 점점 작아지면서 디졸브가 된다는데요. 서아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이는 서아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아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16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너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름이의 병실 오후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리며 페이드 인. 유월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짓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아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죠.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름이에게 다가간다.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빼앗으려 한다. 여기도 지금 게임기의 역할이 나왔는데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서아에게 받은 충격을 표출하는 그 대상이 바로 게임기고 이 게임기로 인해서 나중에 그 대수와 아빠와 갈등을 갖게 되는 표면적인 원인. 내버려둬요. 좀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만 아름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친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끔.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너 그거 안 내려놔? 게임에 몰두한다. 아빠 말 안 들려? 대수가 게임기를 빼앗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포기했어.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본물 터지듯이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짓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머 웬일이야. 그렇네요. 아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네요. 네. 병원 비상 계산 오후. 어디선가 흘려오는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너무 가슴 아프다.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꽉 쥔 주먹이 가늘하게 떨리고 있다.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갑자기 너무 슬퍼.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흐린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네, 여기 사건 전개에 따른 아름이의 심리 변화와 갈등 양상 한번 볼게요. 진짜 못됐어, 서아. 서아에게 전자우편을 받았죠. 그렇죠. 부모님이 그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방송 촬영에 나갔었어. 서아 편지를 통해서 가까워졌고, 그쵸. 서아의 정체를 알게 됐고 대수와 갈등하게 됐는데 서아에게 전자우편을 받은 날 우리가 아까 봤지만 또래 소녀에게 편지를 받아서 굉장히 세 가지 버전으로 황청이 들리면서 굉장히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석에 대한 설렘과 삶에 대한 막 의욕을 느꼈어. 서아를 전체를 알게 되면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대수와 궁극적으로 갈등하게 되는데 표면적 원인은 과도한 게임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적 원인은 결국 서아 때문이었다라는 거. 아름이의 병실,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괜찮아요. 컷 2. 침대에 걸터 앉은 대수와 누워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다퉜잖아. 내실을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빠. 응?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대수,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대수의 택시 안, 저녁.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은 아름이 모자도 눌렀었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어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어떡해. 내레이션.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애라는 것은 서아를 인설트. 아름이의 병실. 전자우편창에 누구세요?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다. 이내 누구세요를 탁탁 삭제하고 대신 안녕이라고 써넣은 아름이. 그렇죠. 누구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대신에 안녕이라고 했어요. 누구세요라고 한 문장 썼지만 누구세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 서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녕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거죠. 하늘공원 밤. 하늘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내리는 아름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가 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며 뒤쫓아가고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방대 부근에 다가서야 겨우 아름이를 붙잡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그렇죠. 아유, 나도 가슴이 아프네. 아름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흑흑 너무 좋아서요. 대체 무슨 소리야? 거친 숨을 내쉬고 눈물 흘리며. 네, 그냥요. 너무 좋아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여기 와서 다시 좋고 다 전부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운 거죠, 부모님한테. 뭐? 대수품에 와락 안기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서아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렇죠. 분노도 했지만 그러나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 컷 2. 언덕 위에 하염없이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자.
하늘을 보며 휙 지나가는 유성. 휙 별똥별 떨어졌네요. 저기 떨어졌어. 봤어? 와,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고 보니까 별은 똥도 별이네. 웃음. 아빠 소원 빌었어요? 깜빡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소원 빌어요. 그래? 너는 빌었어? 전 벌써 빌었죠. 비밀이에요. 치.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이름이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아름이 너같이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그때 통증이 오는지 순간 눈을 감는 아름이. 잠시 후 눈을 떠보면 아름이의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실명된 거지. 밤하늘, 나무들을 둘러보고 옆에 놓은 대수를 돌보는데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아름이의 얼굴도 어두워진다. 아름이의 시점.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더니 이내 암흑의 세계. 눈치채지 못하고 하늘만 뚫어져 보는 대수. 또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소원을 비는 대수.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름이. 아름이 정말 성숙하네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 한번 체크해 볼게. 아름. 여리고 섬세하고 이성에 관심을 보이고 그랬죠. 참을성이 많고 어른스러워요. 이런 모습.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보이면 아름이. 그렇죠. 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모성에 강하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게 미라고. 욱하지만 사랑하며 아들을. 그 다음에 유머스러운 게 자상한 게 대수고. 자, 볼게요. 여기는 신 59에서 63까지 갈등이 있었어요. 표면적 갈등, 이면적 갈등. 서화의 실체를 알고 나서 아름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그것을 게임으로 표출하죠. 과도하게 몰입하지만 운명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게임으로 표출했고 이걸로 인해서 대수 아빠랑 갈등하게 됐는데 하늘공원에 와서 아름은 눈물로 쏟아냈고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됐다라는 상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갈까 이제? 아빠 무지 배고프다. 아름의 안색을 살피더니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가슴 아프다. 안 보여요. 아빠 봐봐. 괜찮아?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제를 보면 메일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던 아름과 서아의 이야기. 투병 중인 아름과 이런 아들을 돌보는 대수, 미라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결과적으로 아름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선천적 조루증이 알고 있는 소년을 통해서 삶의 의미 그 다음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을 이 소설이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 얘는 원래 소설이었어요. 두근두근 내 인생은 소설이었는데 얘가 시나리오가 돼서 영화로 작업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두근두근 내 인생을 끝났고 가장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법은 얘를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